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어느 날 너의 심장이 멈출 거라 말했다 라는 좀 특이한 제목의 소설이고요. 클로에 윤이라는 저자가 지었고 팩토리나인에서 출판된 책입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는 연애소설입니다. 그 근래에 조금 인문학서적이나 자기계발서적이나 다소 무거운 주제의 책들을 많이 소개한 것 같아서 오늘은 좀 가볍고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최대한 아주 소프트하고 가벼운 소설로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연애소설입니다. 연애소설이고, 그리고 계약연애라는 컨셉이 들어가 있는 그런 연애소설이고요. 이 전체적인 스토리의 흐름이 이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자세한 줄거리를 얘기 드리긴 뭐하지만 기본적인 설정은 여주인공이 심장병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이런 제목이 된 거고요. 어느 날 너의 심장이 멈출 거라 말했다. 그렇다면은 굉장히 비련의 여주인공이 나오는 이제 곧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비련의 여주인공이 나오는 이런 슬픈 연애소설이냐라고 하면 정반대로 그렇지 않고 아주 발랄하고 경쾌하고 그런 분위기의 소설이고요. 그 주인공인 여주인공은 20살, 그리고 남자 주인공이 23살, 이렇게 아주 젊은 주인공들로 설정이 돼 있어서 아주 젊고 경쾌하고 발랄한 연애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심장병이 걸려 있는 상태고요. 이런 설정만으로도 굉장히 좀 특이한 소설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요즘에 웹소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다루고 있었는데 그 어떤 웹소설이라는 게 하나의 트렌드가 빠르게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은 예전에는 만화를 보통은 만화책으로 보는 게 당연한 거였는데 요즘에는 웹툰이 대세잖아요. 만화라고 하면 웹툰이 먼저 떠오르는 시대가 됐듯이 그 소설이라는 것도 웹소설 쪽으로 굉장히 빠르게 또 넘어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특히나 이런 좀 가볍고 젊은 이야기들의 경우에 웹소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 소설은 사실은 웹소설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실제로 네이버 블로그에 이렇게 연재를 하던 거를 모아서 책으로 낸 거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고 가독성이 엄청 좋은 그렇게 술술 익히는 재미있는 연애소설입니다. 아주 예전에 그 인터넷 소설이라는 게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그 아주 대표적인 작고로는 귀현이라는 필명을 쓰시는 분이 있으셨고 그분이 그놈은 멋있었다, 늑대 유혹 이런 시리즈로 아주 대인기를 끌어서 이 영화화도 되고 그랬었어요. 늑대 유혹은 강동원 배우가 주연을 했고 이런 기억이 있는데 딱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연재물처럼 챕터 하나하나가 길지 않고 굉장히 속도감 있어요. 그리고 막 스토리 전개가 빨라서 가독성도 좋고 빨려 들어가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또 다음 장이 챕터가 기대가 되게 이렇게 몰아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소재 자체는 조금 무거운 그 주제일 수 있죠. 여주인공이 심장병에 걸린 상태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무거운 소재를 돌파할 때도 너무 처지지 않게 아주 경쾌하게 돌파하는 그런 이야기라 진짜 웹툰이나 웹소설 보는 것처럼 속도감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심장병을 갖고 있는 20살의 여주인공은 은재이라는 이름의 여주인공이고 23살의 남자 주인공은 전세계라는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아주 젊고 재미있는 몽글몽글한 사랑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에 흥미를 줄 수 있는 요소들을 굉장히 잘 섞어놨어요. 제가 초반에 이제 연애소설이고 그리고 계약연애라는 컨셉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조금만 더 스토리를 스포하자면 100일간의 계약연애를 하는 거예요. 한데 계약금이 3억 원입니다. 그리고 열흘마다
10일마다 300만 원씩이 추가로 지급이 돼요. 그러니까 100일 동안 이 계약 연애를 잘 마치면 계약금 3억 원에 10일마다 300만 원씩 해서 3천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는 뭐 이런 계약 연애 이야기인데,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3배를 물어내야 되니까 9억 원을 배상해야 돼요. 어느 쪽이든. 뭐 이제 이런 계약 연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너무 스포가 될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러운데, 하여튼 뭐 계약 연애의 내용은 뭐냐면 그 여주인공의 버킷리스트를 함께 해나가는 게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여주인공이 이를테면 갑인 계약이고 절대적인 갑 계약이죠. 내 버킷리스트를 다 따라서 해줘야지 이 계약이 성사되는 거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 계약에는 재미있는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을이 갑에게 마음을 뺏기는 경우에 계약은 해지되고 계약금은 100% 반환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을이라는 거는 남자 주인공이겠죠. 갑은 여자 주인공이고, 그러니까 그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한테 실제로 마음을 뺏겨버리면, 좋아하게 되면 계약이 해지되고 3억 원 계약금 받은 거는 반환해야 되는 조건이에요. 뭐 이런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은 뭐 반전이 좀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이 여주인공이 3억 원을 다시 계약금을 돌려받아내기 위한 조항일까요? 누구를 위한 조항일까요? 그런 내용들은 직접 읽어보시고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설의 묘미라고 하면 뭐 아무래도 반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조금 뻔하게 전개될 것 같은 스토리라고도 생각될 수 있죠. 여주인공은 심장병에 걸렸고 그 버킷리스트를 100일 동안 이제 마지막으로 하기 위해서 계약 연애를 하고, 남자가 사랑에 빠지면 안 되는데 그 뭐 사랑에 빠지게 될 것 같은 왠지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왠지 여자 주인공이 이제 뭐 그 심장병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은 반전이 계속 일어나요. 계속 중간중간 반전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 텐션이 떨어지지 않게, 긴장을 늦출 수 없게 전개가 굉장히 빠르고 반전이 여기저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재미가 없을 수 없는 구조로 잘 써져 있고, 그 웹소설 같은 느낌으로 굉장히 이렇게 뭐 이를테면 넷플릭스 드라마처럼 에피소드 끝마다 계속 다음 편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식의 반전이 준비가 돼 있어서 아주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다라는 거는 저는 뭐 개런티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작은 충고를 하나 드리자면, 재미있게 읽으시기 위한 작은 충고를 하나 드리자면, 그 막 읽다가 보면 엔딩이 궁금해질 때가 있잖아요. 아니 그래서 이게 결국에 어떻게 될 거지? 라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가가지고 결론을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중간에. 근데 절대 그러시지 마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꼭 순서대로 천천히 읽어가셨으면 좋겠고요. 해피엔딩일지 새드엔딩일지 이거를 절대로 먼저 확인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이 책을 정말 재밌게 읽으실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오랜만에 그냥 아주 가볍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소개해드린 것 같고요. 뭐 굉장히 정말 가독성도 좋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드리는데, 막 읽다 보면 재밌어요. 아주 경쾌하고 재밌는데 또 어떤 포인트에서는 약간 울컥하게 눈물이 또 나오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뭐 재미와 뭐 눈물 뭐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 있는 아주 재미있는 20대 초반의 젊은 사랑 이야기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밌는 책을 또 연말 분위기이기도 하고 하니까 기다리셨던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뭐 후회 없으실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뭐 너무 그 세계 고전과 같은 그 막 문학성과 어떤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시고 읽지 마시고, 그냥 웹소설 읽듯이 가볍고 재밌고, 그렇지만 또 너무 가볍지만은 않은 뭐 이런 재미있는 연애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어느 날 너의 심장이 멈출 거라 말했다. 클로에 윤 지음, 팩토리 9. 프롤로그. 그녀가 죽기 전날. 우주에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지 모른다.
적어도 인간에게는 행복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것만 안다. 달라이 라마. 메스로 빗질을 하듯 살가죽을 살살 그어내리자 겹겹이 붙어있던 피부 조직들이 팽팽하게 뜯겨나가며 양쪽으로 벌어졌다. 흉골은 의외로 손쉽게 열렸다. 쩍 벌어진 흉골 사이를 수술용 메스가 천천히 지나갔다. 자를 댄 듯 섬세한 칼질로 서너 겹 발라낸 끝에 이윽고 심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리듬에 맞춰 뛰던 심장은 한껏 겁을 먹었는지 소심하게 움찔거렸다. 어쩌면 평생 보일 일 없는 날것의 심장이 처음으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갑작스러운 스포트라이트에 놀란 것도 잠시, 혈액을 순환시켜야 한다는 막중한 임무를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한 무능한 중추기관은 곧바로 능지처참당했다. 팔 다리가 잘려나가고 모가지가 잘렸다. 귤 하나만 더 까줘. 화면 가득 난도질 당하는 시뻘건 심장을 보면서 귤이 넘어간다고? 비위가 좋은 건지 아니면 당장 귤을 먹어야 하는 어떤 서사적 이유라도 있는 건지. 여기서 서사적 이유라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다. 사람이 일생 동안 먹어야 할 귤의 양이 정해져 있어서 어쨌든 죽기 전에 해치워야 한다는 것. 나는 고분고분 귤을 까서 그녀 손에 건넸다. 노트북 화면에는 여전히 붉은 핏덩어리가 정교한 가위질에 숭숭 구멍이 뚫리고 있었다. 볼 자신도 없고 보지 않을 만큼 무신경하지도 않은 나의 눈은 화면에서 떨어질 줄 몰랐고, 그런 이후로 내 입에서는 연신 하는 신음이 새어나왔다. 피가 몽땅 빠져버린 채 건져 올려진 고장난 심장은 축 처진 문어 대가리 같았다. 그로테스크한 느낌을 받기보다는 중력을 거슬러 빌딩 벽을 타고 오르는 자동차를 본 것 같은 기분이었다. 저게 가능한가 싶은 의심과 내가 모르는 사이 눈부시게 발전한 의학기술에 대한 놀라움, 삶의 가능성에 대한 일말의 기대, 희망. 옆에 대기하고 있던 또 다른 문어 대가리가 뻥 뚫려 있는 자리를 비집고 들어가자 대대적인 바느질이 시작되었다. 바이올린 협주곡과 바느질의 절묘한 조화. 낚싯바늘과 검은색 실은 봉합해야 할 곳을 꼼꼼하게 감침질했다. 보는 사람의 승모근이 뻣뻣해질 정도로 숨막히는 바느질이었다. 심장에 박혀있던 호수를 빼내는 순간 굴렁굴렁 피가 들어찼다. 늘어져 있는 심장을 손가락 끝으로 툭툭 건드리자 꿈틀꿈틀 움직이는가 싶더니 이내 힘찬 박동을 시작했다.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역시 난 생조르주를 듣겠어. 심장 이식 수술을 하루 앞둔 그녀는 수술 동영상을 재생시켜 놓고 우물우물 귤을 먹으며 수술실 안에서 들을 음악을 골랐다. 어차피 심장을 꺼내 놓은 상태에서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지만 그녀는 생조르주를 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피아노 곡도 좋지만 너무 마음이 차분해지는 건 별로야. 어느 정도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어야 온몸의 세포들이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을 테니까. 끊어질 듯 아슬아슬한 바이올린 곡이야말로 활력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숨막히게 연주하는 역동적인 바이올린 소리가 세상과 나를 이어주는 탯줄인 거지. 넌 평소에도 붕 떠 있는데
몸통까지 열어놓고 활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몸통을 열어? 오 마이 갓, 땡큐 지저스. 그런 상식 밖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주위에 너 하나라는 사실에 매우 감사하는 중이야. 소리는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느끼는 거라는 걸 모르니? 내 정신은 무의식을 헤매고 있을지라도 조르주의 곡은 분명 내 혈관을 타고 들어와 나를 깨울 거야. 그 우아한 선율은 내가 태어나기 전 엄마 심장 소리와 함께 들었던 거거든. 우리 엄마가 조르주 곡으로 태교를 했다는 걸 말했던가? 조르주가 누군진 모르겠지만 은제이의 인격 형성에 어느 정도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통감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안타깝게도 그녀의 이야기는 청각신경에 닿지 못하고 귓바퀴에서 맴돌다 사라졌다. 나의 모든 신경은 이불 속에 작은 텐트를 치고 있는 내 무릎과 그녀의 무릎에 쏠려 있었기 때문이다. 닿아 있는 두 무릎을 모른 척 그냥 대고 있을까? 아니면 자연스럽게 떼어낼까 고민하는 와중에 동영상은 끝이 났다. 그녀가 다리를 쭉 뻗으면서 멍청한 고민도 텐트와 함께 푹 꺼졌다. 나는 노트북을 닫으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최소 12개 이상의 귤 껍질을 두 손으로 끌어모아 쓰레기통에 버렸다. 쓰레기통 안에서 상큼한 귤 냄새가 푹 터졌다. 세면대로 가서 끈적거리는 손을 씻고 보송보송한 타월에 물기를 닦았다. 가습기에 물을 채워 넣은 뒤 유칼립투스 오일을 한 방울 떨어뜨렸다. 비염에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코가 막힌 사람은 없었다. 그녀는 정오인 10분 후부터 금식해야 한다. 그것보다 괜찮은 건가? 방금 화면에서 본 그 장면은 내일 아침 8시 흉부외과 수술실에서 실제로 벌어질 예정이다. 막상 당사자인 그녀는 창밖을 보고 서서 요즘 유행한다는 외계인 춤을 추고 있었다.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걸어가면서 골반을 앞뒤로 움직이는 춤이었는데 그 모습이 귀엽고 바보 같고 정신이 나간 것 같았다. 지금 춤이 추고 싶냐? 되게 추고 싶어. 지금 안 추면 언제 출 수 있을지 모르잖아. 그녀는 대답하면서도 앞뒤로 움직이는 골반은 멈추질 않았다. 쟤는 나를 뭘로 보는 걸까? 내 앞에서 우스꽝스러운 춤을 형편없이 추고 있는 그녀를 보며 할 말을 잃었다. 나는 침대에 걸터 앉아 무덤덤하게 물었다. 그래서 오늘은 뭘 할 예정이야? 일단 이 춤을 완전히 마스터한 후에 이를 닫고 메추리알 장조림 만드는 방법을 유튜브로 볼 거야. 너의 메추리알 트라우마를 날려버릴 환상적인 장조림을 만들어줄게. 살아날 확률이 50%인 수술을 앞둔 여자의 일과란 대체로 이렇게 흘러갔다. 그리고 내가 볼 땐 그녀가 메추리알 장조림 만드는 방법을 유튜브로 볼 확률은 50%도 되지 않았다. 그 말인즉슨 추고 있는 춤을 마스터할 확률도 후하게 봐야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확실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 보였다. 나는 휴대폰으로 음악을 재생시켰다. 아무래도 무반주로 추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다. 우리 두 사람은 창밖을 향해 나란히 서서 그 해괴망측한 춤을 추었다. 내가 자, 봐봐.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며 시범을 보이자 그녀의 웃음소리가 병실 가득 메아리쳤다. 이 춤은 반한 여자 앞에서 출만한 춤이 결코 아니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라도 아까 본 피범벅 동영상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있다면, 그녀의 두려움과 공포를 조금이나마 가라앉힐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내 골반과 멋짐을 포기할 의사가 있었다. 공연이 클라이맥스에 다다랐을 때 그녀의 감탄이 터졌다. 와, 너 잘 춘다. 진짜 인버러브레이트 같아. 일단 웃었다. 마이클 잭슨이나 엘비스 프레슬리 정도의 칭찬으로 들었다. 인버러브레이트가 무척추 동물이라는 영어 단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어쨌든 이 춤은 그런 의미였다. 매우 큰 충격을 더 큰 충격으로 잊어버리게 만들려는 시도. 결과를 알 수 없기에 더 무시무시하게 다가오는 내일의 공포를 다른 식으로 잊는 방법을 확실히는 모른다. 다만 내일은 우리의 끝이 아니며 우리의 끝은 그녀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만 생각할 뿐이다. 그럼 작별 인사를 해볼까? 그녀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흘러내린 앞머리를 귀 뒤로 깔끔하게 넘기고 내 앞에 섰다. 나는 손을 뻗어 빙긋 웃는 그녀의 턱에 말라붙어 있는 귤 껍질을 떼어주었다. 벌써 일주일째 매일같이 작별 인사를 해왔다. 그동안 즐거웠어. 고마워. 안녕. 오늘이라고 해서 특별할 것도 없는 작별 인사였지만 인사를 끝내고 나면 언제나 할 말이 더 남아있는 것처럼 한참이나 뜸을 들였다. 듣고 싶지만 듣지 못할 걸 알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조급하거나 안달 날 것도 없었다. 그녀가 말을 아끼는 이유는 아마 우리에게 내일이 남아있는 까닭이며 슬픔은 그보다 더 깊고 비밀스러운 곳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 정수리에 손을 얹었다. 힘내 라든가 잘 될 거야 라든가 응원할게 같은 말은 지금 내 기분을 조금도 전달할 수 없었다. 물에 빠진 각설탕처럼 내일이면 단물만 남긴 채 사라질 것만 같아서 나는 매일 그녀의 흔적을 같은 방식으로 잡아두었다. 정수리에 손바닥을 올리는 방식. 냄새는 음악처럼 순간을 기억한다. 그녀가 나의 시도를 눈치채지 못하도록 정수리에 올렸던 손바닥을 코에 대고 숨을 들이마셨다. 순식간에 밀려 들어온 체향은 아스라이 멀어지는 그녀를 내 앞에 데려다 놓았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만의 경건한 의식을 그녀에게 들키고 말았다. 붉어지는 얼굴, 8팔자를 점점 짙게 그리기 시작하는 눈썹. 그녀가 뭐라고 한마디 쏘아붙이기 전에 내가 먼저 말했다. 가자, 머리 감겨줄게. 1. 첫 만남. 오늘은 당신의 남은 인생 중 첫 번째 날이다. 영화 아메리칸 뷰티. 진눈깨비가 날리기 시작했다. 우중충한 대기에 건조한 칼바람. 전형적인 한국의 겨울 날씨였다. 이런 날씨에 집 밖으로 나온 이유는 별거 없었다. 지난주 내내 집에만 처박혀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나가지 않으면 수돗물을 받아 마셔야 할 상황에 이른 것이다. 입고 있던 트레이닝 팬츠에 후드 점퍼를 껴입고 동네 편의점으로 나섰다. 사실 어제까지는 아무렇지 않게 수돗물을 받아 마셨다. 그냥 바람이나 쐴 겸 나온 길인데 바람이 이런 식으로 불 줄은 몰랐다. 매서운 눈바람에 이목구비가 얼어붙었다. 집 밖으로 나온 걸 즉각 후회하며 편의점 냉장고에서 세계 맥주 4캔을 골라 손에 넣었다. 차가운 알루미늄 캔이 손목에 닿자 닭살이 돋았다.
그러다 문득 오늘의 약속이 생각났다. 맥주는 집에 오는 길에 들러 사기로 하고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 편의점에서 나와 택시를 탔다. 도착한 곳은 뭐라 설명하기 힘든 고상한 인테리어의 카페였다. 카페 안은 춥고 음울한 날씨와 대조적으로 따뜻하면서 안락했다.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이 베토벤인지 모차르트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둘 다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 하품이 저절로 나왔다. 2층 창밖으로 내다보는 경치가 꽤 운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한 테이블밖에 없는 이유는 아메리카노 한 잔에 18,000원이나 하는 바가지 요금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다. 내 취향과는 거리가 먼 낯선 공간이 어색해서인지 왼쪽 다리가 가만히 있질 못하고 달달 떨렸다. 묘하게 불안했다. 어느 날 너의 심장이 멈출 거라 말했다. 클로에 윤 지음 팩토리 9 프롤로그 그녀가 죽기 전날 우주에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지 모른다. 적어도 인간에게는 행복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것만 안다. 달라이 라마 메스로 빗질을 하듯 살가죽을 살살 그어내리자 겹겹이 붙어있던 피부 조직들이 팽팽하게 뜯겨나가며 양쪽으로 벌어졌다. 흉골은 의외로 손쉽게 열렸다. 쩍 벌어진 흉골 사이를 수술용 메스가 천천히 지나갔다. 자를 댄 듯 섬세한 칼질로 서너 겹 발라낸 끝에 이윽고 심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리듬에 맞춰 뛰던 심장은 한껏 겁을 먹었는지 소심하게 움찔거렸다. 어쩌면 평생 보일 일 없는 날것의 심장이 처음으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갑작스러운 스포트라이트에 놀란 것도 잠시 혈액을 순환시켜야 한다는 막중한 임무를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한 무능한 중추기관은 곧바로 능지처참당했다. 팔 다리가 잘려나가고 모가지가 잘렸다. 귤 하나만 더 까줘. 화면 가득 난도질 당하는 시뻘건 심장을 보면서 귤이 넘어간다고? 비위가 좋은 건지 아니면 당장 귤을 먹어야 하는 어떤 서사적 이유라도 있는 건지. 여기서 서사적 이유라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다. 사람이 일생 동안 먹어야 할 귤의 양이 정해져 있어서 어쨌든 죽기 전에 해치워야 한다는 것. 나는 고분고분 귤을 까서 그녀 손에 건넸다. 노트북 화면에는 여전히 붉은 핏덩어리가 정교한 가위질에 숭숭 구멍이 뚫리고 있었다. 볼 자신도 없고 보지 않을 만큼 무신경하지도 않은 나의 눈은 화면에서 떨어질 줄 몰랐고 그런 이후로 내 입에서는 연신 하는 신음이 새어나왔다. 피가 몽땅 빠져버린 채 건져 올려진 고장난 심장은 축 처진 문어 대가리 같았다. 그로테스크한 느낌을 받기보다는 중력을 거슬러 빌딩 벽을 타고 오르는 자동차를 본 것 같은 기분이었다. 저게 가능한가 싶은 의심과 내가 모르는 사이 눈부시게 발전한 의학기술에 대한 놀라움, 삶의 가능성에 대한 일말의 기대, 희망. 옆에 대기하고 있던 또 다른 문어 대가리가 뻥 뚫려 있는 자리를 비집고 들어가자 대대적인 바느질이 시작되었다. 바이올린 협주곡과 바느질의 절묘한 조화. 낚싯바늘과 검은색 실은 봉합해야 할 곳을 꼼꼼하게 감침질했다.
보는 사람의 승모근이 뻣뻣해질 정도로 숨막히는 바느질이었다. 심장에 박혀있던 호수를 빼내는 순간 꿀렁꿀렁 피가 들어찼다. 늘어져 있는 심장을 손가락 끝으로 툭툭 건드리자 꿈틀꿈틀 움직이는가 싶더니 이내 힘찬 박동을 시작했다.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역시 난 생조르주를 듣겠어. 심장 이식 수술을 하루 앞둔 그녀는 수술 동영상을 재생시켜 놓고 우물우물 귤을 먹으며 수술실 안에서 들을 음악을 골랐다. 어차피 심장을 꺼내 놓은 상태에서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지만 그녀는 생조르주를 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피아노 곡도 좋지만 너무 마음이 차분해지는 건 별로야. 어느 정도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어야 온몸의 세포들이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을 테니까. 끊어질 듯 아슬아슬한 바이올린 곡이야말로 활력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숨막히게 연주하는 역동적인 바이올린 소리가 세상과 나를 이어주는 탯줄인 거지. 넌 평소에도 붕 떠 있는데 몸통까지 열어놓고 활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몸통을 열어? 오 마이 갓, 땡큐 지저스. 그런 상식 밖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주위에 너 하나라는 사실에 매우 감사하는 중이야. 소리는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느끼는 거라는 걸 모르니? 내 정신은 무의식을 헤매고 있을지라도 조르주의 곡은 분명 내 혈관을 타고 들어와 나를 깨울 거야. 그 우아한 선율은 내가 태어나기 전 엄마 심장 소리와 함께 들었던 거거든. 우리 엄마가 조르주 곡으로 태교를 했다는 걸 말했던가? 조르주가 누군진 모르겠지만 은재이의 인격 형성에 어느 정도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통감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안타깝게도 그녀의 이야기는 청각신경에 닿지 못하고 귓바퀴에서 맴돌다 사라졌다. 나의 모든 신경은 이불 속에 작은 텐트를 치고 있는 내 무릎과 그녀의 무릎에 쏠려 있었기 때문이다. 닿아 있는 두 무릎을 모른 척 그냥 대고 있을까? 아니면 자연스럽게 떼어낼까 고민하는 와중에 동영상은 끝이 났다. 그녀가 다리를 쭉 뻗으면서 멍청한 고민도 텐트와 함께 푹 꺼졌다. 나는 노트북을 닫으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최소 12개 이상의 귤 껍질을 두 손으로 끌어모아 쓰레기통에 버렸다. 쓰레기통 안에서 상큼한 귤 냄새가 푹 터졌다. 세면대로 가서 끈적거리는 손을 씻고 보송보송한 타월에 물기를 닦았다. 가습기에 물을 채워 넣은 뒤 유칼립투스 오일을 한 방울 떨어뜨렸다. 비염에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코가 막힌 사람은 없었다. 그녀는 정오인 10분 후부터 금식해야 한다. 그것보다 괜찮은 건가? 방금 화면에서 본 그 장면은 내일 아침 8시 흉부외과 수술실에서 실제로 벌어질 예정이다. 막상 당사자인 그녀는 창밖을 보고 서서 요즘 유행한다는 외계인 춤을 추고 있었다.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걸어가면서 골반을 앞뒤로 움직이는 춤이었는데 그 모습이 귀엽고 바보 같고 정신이 나간 것 같았다. 지금 춤이 추고 싶냐? 되게 추고 싶어. 지금 안 추면 언제 출 수 있을지 모르잖아. 그녀는 대답하면서도 앞뒤로 움직이는 골반은 멈추질 않았다. 쟤는 나를 뭘로 보는 걸까? 내 앞에서 우스꽝스러운 춤을 형편없이 추고 있는 그녀를 보며 할 말을 잃었다. 나는 침대에 걸터 앉아 무덤덤하게 물었다. 그래서 오늘은 뭘 할 예정이야?
일단 이 춤을 완전히 마스터한 후에 이를 닫고 메추리알 장조림 만드는 방법을 유튜브로 볼 거야. 너의 메추리알 트라우마를 날려버릴 환상적인 장조림을 만들어 줄게. 살아날 확률이 50%인 수술을 앞둔 여자의 일과란 대체로 이렇게 흘러갔다. 그리고 내가 볼 땐 그녀가 메추리알 장조림 만드는 방법을 유튜브로 볼 확률은 50%도 되지 않았다. 그 말인즉슨 추고 있는 춤을 마스터할 확률도 후하게 봐야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확실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 보였다. 나는 휴대폰으로 음악을 재생시켰다. 아무래도 무반주로 추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다. 우리 두 사람은 창밖을 향해 나란히 서서 그 해괴망측한 춤을 추었다. 내가 자, 봐봐.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며 시범을 보이자 그녀의 웃음소리가 병실 가득 메아리쳤다. 이 춤은 반한 여자 앞에서 출만한 춤이 결코 아니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라도 아까 본 피범벅 동영상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있다면, 그녀의 두려움과 공포를 조금이나마 가라앉힐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내 골반과 멋짐을 포기할 의사가 있었다. 공연이 클라이맥스에 다다랐을 때 그녀의 감탄이 터졌다. 와, 너 잘 춘다. 진짜 인버러브레이트 같아. 일단 웃었다. 마이클 잭슨이나 엘비스 프레슬리 정도의 칭찬으로 들었다. 인버러브레이트가 무척추 동물이라는 영어 단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어쨌든 이 춤은 그런 의미였다. 매우 큰 충격을 더 큰 충격으로 잊어버리게 만들려는 시도. 결과를 알 수 없기에 더 무시무시하게 다가오는 내일의 공포를 다른 식으로 잊는 방법을 확실히는 모른다. 다만 내일은 우리의 끝이 아니며 우리의 끝은 그녀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만 생각할 뿐이다. 그럼 작별 인사를 해볼까? 그녀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흘러내린 앞머리를 귀 뒤로 깔끔하게 넘기고 내 앞에 섰다. 나는 손을 뻗어 빙긋 웃는 그녀의 턱에 말라붙어 있는 귤 껍질을 떼어주었다. 벌써 일주일째 매일같이 작별 인사를 해왔다. 그동안 즐거웠어. 고마워. 안녕. 오늘이라고 해서 특별할 것도 없는 작별 인사였지만 인사를 끝내고 나면 언제나 할 말이 더 남아있는 것처럼 한참이나 뜸을 들였다. 듣고 싶지만 듣지 못할 걸 알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조급하거나 안달날 것도 없었다. 그녀가 말을 아끼는 이유는 아마 우리에게 내일이 남아있는 까닭이며 슬픔은 그보다 더 깊고 비밀스러운 곳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 정수리에 손을 얹었다. 힘내 라든가 잘 될 거야 라든가 응원할게 같은 말은 지금 내 기분을 조금도 전달할 수 없었다. 물에 빠진 각설탕처럼 내일이면 단물만 남긴 채 사라질 것만 같아서 나는 매일 그녀의 흔적을 같은 방식으로 잡아두었다. 정수리에 손바닥을 올리는 방식. 냄새는 음악처럼 순간을 기억한다. 그녀가 나의 시도를 눈치채지 못하도록 정수리에 올렸던 손바닥을 코에 대고 숨을 들이마셨다. 순식간에 밀려 들어온 체향은 아스라이 멀어지는 그녀를 내 앞에 데려다 놓았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만의 경건한 의식을 그녀에게 들키고 말았다. 붉어지는 얼굴,
여덟 팔자를 점점 짙게 그리기 시작하는 눈썹. 그녀가 뭐라고 한마디 쏘아붙이기 전에 내가 먼저 말했다. 가자, 머리 감겨줄게. 1. 첫 만남. 오늘은 당신의 남은 인생 중 첫 번째 날이다. 영화 아메리칸 뷰티. 진눈깨비가 날리기 시작했다. 우중충한 대기에 건조한 칼바람. 전형적인 한국의 겨울 날씨였다. 이런 날씨에 집 밖으로 나온 이유는 별거 없었다. 지난주 내내 집에만 처박혀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나가지 않으면 수돗물을 받아 마셔야 할 상황에 이른 것이다. 입고 있던 트레이닝 팬츠에 후드 점퍼를 껴입고 동네 편의점으로 나섰다. 사실 어제까지는 아무렇지 않게 수돗물을 받아 마셨다. 그냥 바람이나 쐴 겸 나온 길인데 바람이 이런 식으로 불 줄은 몰랐다. 매서운 눈바람에 이목구비가 얼어붙었다. 집 밖으로 나온 걸 즉각 후회하며 편의점 냉장고에서 세계 맥주 4캔을 골라 손에 넣었다. 차가운 알루미늄 캔이 손목에 닿자 닭살이 돋았다. 그러다 문득 오늘의 약속이 생각났다. 맥주는 집에 오는 길에 들러 사기로 하고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 편의점에서 나와 택시를 탔다. 도착한 곳은 뭐라 설명하기 힘든 고상한 인테리어의 카페였다. 카페 안은 춥고 음울한 날씨와 대조적으로 따뜻하면서 안락했다.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이 베토벤인지 모차르트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둘 다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 하품이 저절로 나왔다. 2층 창밖으로 내다보는 경치가 꽤 운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한 테이블밖에 없는 이유는 아메리카노 한 잔에 18,000원이나 하는 바가지 요금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다. 내 취향과는 거리가 먼 낯선 공간이 어색해서인지 왼쪽 다리가 가만히 있질 못하고 달달 떨렸다. 묘하게 불안했다.